신혼을 맞은 첫날 아침이었다. 18시간이 넘는 결혼식의 피로가 뼛속까지 가시기도 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말소리에 잠을 깼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김승주는 시어머니 오순애, 시누이 김다아와 함께 대리석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혼수로 가져온 아파트 평면도가 펼쳐져 있었고 도면 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희진아 깼구나. 오순애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으며 거의 흥분한 듯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마침 잘 왔네. 승준이랑 이 집 배치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어. 이 아파트 방이 무려 6개나 되는데 비워두면 그냥 낭비야. 내가 다 생각해뒀어. 안방은 그대로 너랑 승준이 쓰고 제일 큰 서브룸은 나랑 시아버지가 들어와 살 거야. 경기도 시골집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오래 살 수가 없거든. 나는 의자를 당겨 앉고 찬물을 한 잔 따랐다. 유리잔의 차가운 벽에 손끝을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님, 이 방과 채광도 좋고 넓고 창문도 크잖아. 김다아는 내가 서재로 쓰려고 했던 방을 가리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여기를 드레스룸 딸린 스위트룸으로 고치려고 해. 지금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사는데 방이 너무 좁아. 여기로 이사 오면 출퇴근도 가까워서 얼마나 편하겠어. 나는 찬물을 한 모금 삼키고 김승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눈을 피해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등을 펴고 가장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 희진아, 남은 2개의 작은 방 중 하나는 큰아버지네 조카에게 주자. 그 애가 올해 서울로 대학을 오니까 여기서 자리 잡으면 가족들도 마음이 놓이지. 다른 한 방은 남겨두고 고모가 지방에서 서울에 놀러 오면 묵을 곳으로 쓰는 거야.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모든 방이 다 배정되었다. 나는 물컵을 살짝 내려놓았고 컵바닥이 식탁에 부딪히며 선명한 소리를 냈다. 김승주는 내 말투 속에 담긴 차가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묵인했다고 생각한 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다 잘 배치됐어. 엄마 말이 맞아? 방 6개가 우리 둘만 쓰기에는 너무 쓸쓸해. 친척들이 다 들어와 살아야 집이 떠들썩하고 살맛이 나지. 오순애가 이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고 눈동자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듯 영리함이 서 있었다. 희진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오승준이는 김집안 장남이니 앞으로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모두 한 가족이야. 내 물건이 곧 집안 물건 아니겠니? 이 집이 비어있을 바에야 친척이 살면 월세도 많이 아끼고 이게 바로 알뜰하게 사는 거야? 나는 앞에 있는 3사람을 바라보며 신혼으로 남았던 마음속 따뜻한 정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대형 평면 아파트는 내가 26살 생일 때 부모님께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선물이었고 등기부등본에는 강희진, 나 한 사람 이름만 적혀 있었다. 인테리어 하는 반년 동안 나는 서울 곳곳에 자재 매장을 돌아다니며 타일 한 장, 조명 하나까지 모두 직접 골라 결정했다. 결혼한 지 겨우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집안에서 제멋대로 공간의 모든 구석을 계획해 놓았다. 그러면 내 서재는 어떻게? 부모님께서 가끔 서울에 오시면 어디서 주무시지? 나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평탄한 어조로 물었다. 김다아는 코웃음을 치며 태연하게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형님 부모님께서 서초동에 넓은 집이 있지 않나? 굳이 여기서 지낼 필요가 뭐야? 서재도 일해야 하면 식탁에서 대충 하면 되지 꼭 방 하나를 차지해야 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김승주는 내 손목을 잡고 목소리를 낮추며 간청했다. 희진아, 엄마 앞에서 투정 부리지 마. 엄마께서 고생하시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내가 장가를 갔으니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를 바라시는 거야? 내 효도를 좀 봐줘, 제발. 나는 간청이 가득한 김승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점잖고 부드러웠던 남자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져 마음이 싸늘해졌다. 그가 말하는 효도는 모두 내 권리를 희생하는 위에 세워져 있었다. 끝까지 그는 이 집은 희진의 집이니 희진 의견을 물어봐야지 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알았어, 나는 눈을 내려뜨리고
자조와 차가움이 담긴 눈빛을 감췄다. 오순애는 허벅지를 철썩 치며 얼굴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었다. 그래야지. 희진아 정말 말 잘 듣는 아이구나. 승준아, 희진이랑 다시 들어가서 좀 더 자. 내가 지금 아버지랑 동생, 큰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짐 싸라고 할 거야. 사흘 뒤에 온 가족이 다 이사와서 떠들썩하게 살자. 나는 일어나 다시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다투지 않은 건 약해서가 아니었다. 경계도 없고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싸움은 헛수고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 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언니, 내 그 6방짜리 아파트요. 전에 말씀드렸던 재외동포 최씨 의향이 아직 있나요? 네, 그분 맞아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500만 원 더 깎아드릴 테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사흘 안에 모든 소유권 이전과 인계를 마쳐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분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내 모든 개인 자산을 정리했다. 그들이 이 아파트에 그렇게 살고 싶다면 법과 새 집주인과 상의하게 만들면 된다. 문 밖에서는 오순애가 벌써 큰 소리로 김승준에게 거실 가구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가구가 바닥을 긁는 거친 소리가 나무 문을 뚫고 들어왔고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내는 듯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가 직접 꾸민 이 침실을 둘러보았다. 침대 머리에 걸린 결혼사진 속 김승준은 순박하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꾀가 가득 숨겨져 있었다. 희진아, 문 좀 열어봐. 김승준이 아양을 떨며 살살 문을 두드렸다. 엄마께서 안방 채광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치수를 재서 시골집에 있는 단단한 홍목 장롱을 여기로 옮기려고 해.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오순애와 김다아가 곧바로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오순애는 40평짜리 안방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내 실크 친구를 만지고 혀를 찼다. 이런 처는 너무 섬세해서 관리하기 힘들어. 내가 이사 오면 고향의 두꺼운 무명 이불 덮개로 바꿔야 실용적이지. 그리고 이 카페툰 먼지가 잘 쌓이니 그냥 치워버리자. 한편 김다아는 곧바로 내 워크인 드레스룸 문을 열고 눈을 빛내며 걸려있는 코트와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빠 봐, 형님 여기 빈 공간이 아직 많아. 내 계절 옷 몇 상자를 내일 여기로 가져다 놓을 거야? 형님도 옷이 많으니까 옷장 절반 나한테 줘도 괜찮지? 김승준은 옆에서 손을 비비며 멍청하게 웃었다. 희진이만 괜찮다면 너 그냥 가져다 놔. 희진아 봐.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해서 장롱 놓을 자리까지 다 정했잖아. 나는 문틀에 기대어 감정이 전혀 없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고향 홍목 장롱은 너무 무거워서 위로 옮기기가 힘들어. 그리고 다아야, 내 옷이 들어오면 내 물건들은 어디에 둬? 오순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애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자주 입지 않는 계절 옷은 싸서 지하 창고에 넣으면 되지? 꼭 이렇게 좋은 공간을 차지해야 해? 그리고 다아는 시누이인데 좀 챙겨주면 어때? 나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치수 재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내가 나간다고 하자 오순애는 오히려 웃으며 손을 흔들며 재촉했다. 가봐.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집안일은 내가 맡을 테니까 다 알아서 잘 꾸며놓을게. 나는 차 키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아래로 내려온 뒤 회사로 가지 않고 곧바로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다. 박언니와 매수인 최재현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최재현은 말이 없는 중년 남자로 행동이 깔끔했다. 그가 이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한 건 입지와 햇살 때문이었고 게다가 내가 급하게 팔려고 해서 가격도 그의 예상에 맞았다. 강 여사님, 관련 서류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최재현은 보충계약서 한 부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사흘 안에 집을 비우고 소유권 이전을 하신다면 전액 일시불로 지불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계금을 지급하고 내일 아침에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 모레 새 등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나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계약서 끝에 서명했다. 모레 오후 5시 전에 모든 열쇠를 넘기겠습니다. 집에 법적 분쟁도 없고 무관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을 2배로 물겠습니다. 서명은 매우 단호했다. 이 단호함 뒤에는 김 집안에 대한 완전한 마음의 정리가 있었다. 등기소를 나온 뒤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포장과 보관 창고 서비스를 예약했다. 창고 칸 2개를 빌렸다. 그 뒤 사흘 동안 나는 유난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튿날 밤 김승주는 드물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주고 말투마다 시험하듯 물어보았다. 희진아, 엄마가 오늘 새 지문 비밀번호 자물쇠를 예약했어. 가족들이 드나들기 편하려고 하는데 자물쇠 교체 비용은? 바꿔야 하면 바꿔. 나는 우유를 받아 조금 마시고 말했다. 돈 문제는 급하지 않아. 며칠 뒤에 한꺼번에 정산하자. 김승주는 안도하며 웃었다. 그는 아마 자기가 품위 있는 도시 출신 아내인 나를 완전히 길들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말한 한꺼번에 정산이 이 결혼의 대가, 그리고 김 집안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셋째 날, 김승준이 회사에 가고 오순애와 김다하가 고향으로 짐을 챙기러 간 틈을 타이사 업체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나는 냉정한 외과 의사처럼 온전히 내 것인 개인 물건, 장신구, 중요 서류와 아직 그들에게 망가지지 않은 고급 가구만 옮겼다. 김승준이 산값싼 생활용품과 오순애가 아직 들여놓지 않은 잡동사니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떠나기 전 절반 정도 비어버린 집을 바라보았을 때 예상했던 슬픔은 없고 속박에서 벗어난 듯 가벼움만 느껴졌다. 나는 김승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집 열쇠 하나 남겨두었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밖에서 지낼 테니 집에 안 들어가. 이사는 마음대로 해. 김승준은 아주 빨리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어 여보. 엄마가 방금 전화했는데 큰아버지네 조카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어. 내일 아침에 도착한대. 나는 휴대폰을 끄고 심카드를 꺼내 길가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 넷째 날 새벽이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 길 건너편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아 통유리 너머로 단지 정문 출입구를 선명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 김승준의 낡은 검은 승용차가 맨 앞에 서고 뒤에는 포대자루와 낡은 가구가 가득 실린 소형 트럭 2대가 뒤따라 때를 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다. 김승준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려 활짝 웃으며 경비 초소로 걸어갔다. 뒤에는 짐 가방을 잔뜩 든 오순애와 SNS용 셀카를 계속 찍는 김다하가 따라왔다. 이 광경은 마치 의기양양하게 도시로 들어와 정착하는 축하식 같았다. 하지만 이 극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새 휴대폰 유심으로 바꾼 뒤 단지 관리소 경비대장 박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박 대장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서류 처리할 때 미리 모든 상황을 말해 두었다. 박 대장님, 매수인 최 선생님께서 지금 아파트 문 앞에서 인계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입구에 있는 트럭들은 입주자도 아니고 제 지인도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규정대로 처리해주세요. 전화기 너머 박 대장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강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새 집주인께서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제시하셨고 시스템에서 옛 출입 카드 권한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단지 정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승준은 출입카드를 리더기에 반복해서 대었지만 화면에는 눈부신 빨간 불만 계속 켜졌다. 그는 당황스럽게 리더기를 두드려보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뭘 이렇게 더디게 해? 오순애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뒤 트럭이 기다리고 있잖아. 1분이 지나도 운송비가 더 나오니까 빨리 문 열어. 김승준은 땀을 줄줄 흘리며 초소 유리창을 힘껏 두드리고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경비원. 내 카드가 고장 났어.
빨리 차단봉 올려줘. 이사해야 해. 젊은 경비원이 창문을 열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출입카드는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몇 동 몇 호실이십니까? 등기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김승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10동 1호 1001호 입주자야. 며칠 전까지 매일 드나들었는데 나를 모르나? 죄송합니다. 방금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1001호는 어제 오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최 씨이고 시스템의 옛 출입카드는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세입자시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말은 마치 큰 따귀처럼 김승준의 얼굴에 날아갔다. 오순애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초소 앞으로 달려가 경비원의 코앞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 며느리 집인데 어째서 최 씨가 돼? 돈 뜯어낼 생각이야. 승준아, 강희진한테 빨리 전화해서 이 눈치 없는 경비원을 해고하라고 해. 김승준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내 옛 번호를 계속 눌렀다. 통유리 너머로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통화 불가 안내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심카드는 몇 킬로미터 밖 쓰레기통에서 썩어가는 쓰레기와 함께 있었다. 김다하는 완전히 당황해서 셀카 찍는 것도 있고 김승준에게 소리쳤다. 오빠. 빨리 형님한테 연락해. 큰아버지네 조카가 짐 들고 태양 아래 서 있는데 얼마나 쪽팔려. 단지 입구에는 드나드는 입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트럭에 둘러싸여 큰 소리로 싸우는 이 가족에게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김승준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불에 탄 개미처럼 조급해하며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내 아내는 강희진이다. 이 집이 그녀 소유인지 확인해봐. 경비원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뒷차량에 우회하라고 신호했다. 바로 그때 최재현이 키 큰 운송부 직원 2명을 데리고 걸어왔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새 등기증을 손에 쥔 채 곧장 김승준 앞으로 다가갔다. 김 씨가 누구신가요? 최재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김승준은 구원의 실마리를 잡은 듯 말했다. 내가 김승준이다. 당신은 누구야? 경비원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헛소리하는데 말도 안 돼. 최재현은 가볍게 웃으며 손에 든 서류를 펴고 적힌 이름을 가리켰다. 제가 이 아파트의 현 집주인 최재현입니다. 강희진 여사는 어제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고 집값은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당신과 당신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등기증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말도 안 돼. 강희진이 감히 집을 팔다니. 이건 우리 김 집안 집이야. 시집온 이상 김집 사람인데 어찌 제멋대로 집을 팔아. 아주머니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최재현은 서류를 거두고 뒤 남자 2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 여사는 본인 소유의 물건은 모두 옮겼습니다. 베란다에 남은 플라스틱 대야와 잡동사니는 관리소에 시켜치웠고 저기 쓰레기통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자진해서 떠나시면 공공질서를 해친 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준은 벼락을 맞은 듯 차 문가에 휘청거리며 기댔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쌓인 오순애가 아끼던 고향 특산물을 보고 최재현이 들고 있는 흑백 글씨의 등기증을 보고 마침내 깨달았다. 그 사흘간의 나의 순종은 결코 타협이 아니었고 최후의 통보였음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순애는 땅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고 악한 며느리가 김집안 재산을 빼돌렸다고 소리 높여 고발했다. 김승준은 미친 듯 관리소 사무실로 달려가 나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다. 예전에 제법 괜찮았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땀은 셔츠기까지 흠뻑 적셨고 마치 공공연히 들통난 사기꾼처럼 비참했다. 나는 카페 안에서 새 휴대폰으로 김승준의 현재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강희진. 너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김승준의 고함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집을 팔아.
엄마가 여생을 살 집인데 온 가족을 거리에 내버려 두고 양심이 있냐?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으며 감정이 전혀 없는 어조로 말했다. 김승준, 이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전액 지불해서 사주신 내 개인 소유물이고 등기상 내 이름만 있습니다. 언제 내 사적 재산 처분권이 당신 손에 넘어갔나요? 당신들이 제멋대로 방을 배분할 때 집주인인 나한테 한마디 물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한 가족이야. 내 것이 곧 내 것이고 아내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야. 김승준은 전화기 너머에서 발악했고 오순애가 곁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소리도 들렸다. 당장 돌아와서 최 씨랑 계약 취소해. 알았어. 계약은 공증을 받았고 집값은 전부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망상을 끊었다. 김승준, 나한테 소리 지를 시간에 트럭 2대 운송비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고 큰아버지네 조카를 고속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강희진, 너무 냉혹한 년. 오순애가 휴대폰을 낚아채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우리 집 건드리면 너랑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내 회사에도 가고 내 부모님 집에도 가서 소란 피울 거야. 내 체면이 있나 보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회사에 장기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늘 아침 해외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뒤처리 모든 일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 김승준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혼, 나는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김승준, 나는 당신이 그저 효도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을 삼키려 했던 거군요. 당신 마음속에 아내보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자리 마련이 더 중요하다면 당신은 계속 김집안 장남의 자격 속에서 살면 됩니다.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통유리 너머로 김승준이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최재현은 그들이 더 소란 피울 틈을 주지 않았고 경비 인력이 구경꾼들을 흩어지게 하고 트럭에게 단지 입구에서 떠나라고 명령했다. 큰아버지네 조카는 포대자루를 들고 화단가에 어색하게 서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김다하는 길가에 앉아 땀으로 화장이 다 지워졌고 무거운 물건에 깨진 새로 산 고급 화장품들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떠들썩한 살맛이었다. 나는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구경할 생각도 없었다. 이런 저속한 복수의 쾌감은 내가 겪었던 모욕을 메울 수 없었다. 진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한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은 것이었다.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휴대폰에 최재현의 문자가 왔다. 강 여사님, 인계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관련 인원은 모두 떠났습니다. 새 삶을 응원합니다. 나는 2 글자를 답장했다. 고맙습니다. 이 사흘의 모든 과정은 정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소유권 이전의 가장 빠른 기한, 김집안 사람들의 탐욕, 현실의 충격을 받는 김승준의 정신적 한계까지 모두 계산했다. 사실 법과 현실 앞에서 가족 윤리니 도덕적 강요니 하는 것은 얇은 종이처럼 약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여변호사가 작성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강 여사님, 제출하신 증거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혼전 개인 재산이므로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여사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집안을 위해 지불한 몇 건이 큰 금액, 김다하의 카드 대금, 고향집 수리비까지 모두 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론이나 괴롭힘으로 타협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나는 서명했다. 머릿속에는 거리에서 서로 탓하고 미루는 김집안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테지만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되는 찻집에서 김승준을 만났다. 그는 훨씬 야위었고 눈이 푹 꺼졌으며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났다. 예전 잘 다려 입던 셔츠는 구겨진 채 걸려 있었고 점잖았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희진아, 드디어 만나줬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흘째 수액을 맞고 계셔. 집을 다시 사오기만 하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해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의 궁지에 몰린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다. 김승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집은 이미 최 선생님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어. 어머니가 편찮으신 게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손에 넣지 못한 6방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당신이 제일 잘 알 거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김승준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다 아는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내 40평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에 짐을 싸서 살고 있어? 큰아버지는 내가 사기꾼이라며 매일 전화해서 욕하고 조카만 헛걸음하게 만들었다고 해. 희진아, 제발 부탁이니 집 한 돈으로 더 큰 집을 사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나는 가방에서 비용 정산 목록을 꺼내 살살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결혼하는 동안 내가 김 집안을 위해 지불한 병원비, 김다하 카드 상환액, 고향 지붕 수리비 3천만 원입니다. 모든 내역은 이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이 돈을 모두 갚은 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김승준은 목록을 보며 손이 살짝 떨렸다. 부부 사이인데 몇 천만 원씩 그렇게까지 따져야 해?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가족이 내 혼수 아파트를 꾀부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오늘은 예정된 결과였어. 나는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님께서 20해 넘게 나를 키우신 건 내 재산으로 남의 집을 부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경계도 없는 가족의 밑거름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김승준, 당신의 효도는 내 것을 빼앗는 위에 세워졌어. 그런 감정은 값싸고 더럽다. 그는 입을 떡 벌리고 가족 대의 명분으로 도덕적 강요를 하려 했지만 내 눈에 가득한 단호함을 보고 고개를 축 늘어뜨렸다. 달콤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강희진은 그 황당했던 아침에 이미 죽은 것이다. 보름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변호사가 전해준 뒤 이야기는 이러했다. 목록에 적힌 빚을 갚기 위해 김승준은 아끼던 검은 승용차를 팔아야만 했다. 오순에는 병원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병동 간호사장에게 병실에서 쫓겨났다. 김다하는 좁고 낡은 아파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0살 위 남자와 급하게 동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아내에게 들통 나 주변에 온통 소문이 났다. 나는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서초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서재를 직접 꾸몄다. 큰 유리창을 통해 책상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가구가 긁히는 시끄러운 소리도 남의 탐욕스러운 시선도 더 이상 없었다. 해질녘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짧게 4글자였다. 미안하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삭제했다. 어른의 세상에서 값싼 사과는 빠른 손절만 못하다. 커튼을 닫고 오디오를 틀었다. 강희진의 것인 이 공간의 모든 곳에서 오랫동안 잃었던 자유를 느꼈다. 약탈과 수호의 싸움은 석양이 지는 순간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